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사업가이기도 해요. 물론 남편도 있고요. 사업이라고 해봐야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된 게 대박이 난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남들을 먹이는 것도 참 좋아했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매일 그렇게 음식 만드는 거 아까워. 찍어서 유튜브 같은 곳이라도 올려봐. 내가 요리하는 걸 누가 본다고. 그리고 엄마는 그런 곳에 얼굴 나오는 거 싫어. 요즘은 얼굴 안 나오고도 찍어서 올려. 이것 봐봐. 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손만 나오게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따라해봤는데 맛있더라. 손재주가 좋으시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어차피 음식하는 걸 좋아했고 자주 했으니까요. 게다가 큰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뭐 그런 거 말이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몇백 정도? 그래도 몇몇 분이 달아주는 댓글을 보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상 하나가 대박이 터졌어요. 아들 말로는 알고리즘을 탔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제가 한 비빔국수 영상의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해왔던 영상들도 다 조회수가 올랐고 말이죠. 따라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이런 거는 연구를 하시는 거냐? 그리고 손이 참 야무지시는 것 같다.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나서 더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도 재밌어 했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돈도 꽤 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여기저기서 광고도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말이죠. 와,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는구나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기업에서 제가 처음에 대박이 났던 비빔국수를 밀키트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벌고 있고 저와 아들로 시작된 그 유튜브가 이제는 사업장이 되어 직원들도 10명 정도 되는 사업체가 되었어요. 밀키트도 잘 돼서 후속작도 준비하고 있고 말이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생활도 많이 바뀌었고요. 꽤 괜찮은 회사였지만 직원인 월급이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맞벌이도 하지 않았었고 아들 둘을 남들 시키는 것만큼 교육하려고 하니 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법니다. 집도 훨씬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고 사실 남편도 회사를 그만둬도 될 만큼이긴 했지만 남편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당신 사업이 계속 잘 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잖아.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생활이 변하면 사람도 바뀌게 되는 법이라고. 그니까 당신도 너무 여기저기 막 쓰고 다니지 말고 혹시 모를 미래를 생각해서 버는 금액의 얼마 이상은 무조건 저축해. 알겠지?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것, 또 아들들 과외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부부는 사치라고 할 만한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그런 것들을 아예 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낭비하진 않았어요. 늘 버는 금액의 반 이상은 저축을 하려고 노력했고 말이죠. 남편 말대로 이 사업이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현실 감각이 있어서였을까요? 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규모도 점점 더 커졌고 버는 금액도 점점 더 많아졌고요. 얼마 전에는 해외 시장도 뚫어서 수출까지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언제나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노력 중인 저희 부부와 달리 저희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집에서 삼남매고
둘 다 딱 중간에 껴있는 둘째거든요. 남편은 위로 누나 하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셋 중에서 가장 관심을 덜 받으며 자랐습니다. 뭐 둘째여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누나와 남동생이 워낙 잘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인물들도 좋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셋 중에서는 가장 내세울 게 없긴 했거든요. 학벌이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긴 했어요. 아직도 처음 인사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민석이 짝이야 뭐 그게 욕심 부릴 수도 없고. 첫인사로 온 저를 앞에 앉혀두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깔려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무시가 말이죠. 그리고 그건 살아오는 내내 느꼈던 감정입니다. 어딜 가나 자랑은 인류대에 나와 대기업 여성 임원인 신우이와 한의사인 시동생만 했어요. 워낙 잘난 현재들을 뒀던 탓에 남편은 저절로 겸손을 배우고 자랐고 말이죠. 저는 사실 그런 남편이 늘 마음이 쓰였고 또 그래서 저희 둘이 대화가 잘 통해서 연애까지 이어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집도 제가 제일 떨어지거든요. 저는 위로 언니, 막내는 남동생인데 언니는 선생님이고 막내 동생은 경찰대를 나와서 경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지라 성적에 맞춰 대학을 나오고 적당한 곳에 취직해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으면서 일도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늘 자랑거리는 언니와 남동생이었거든요. 우연히 지인의 소개 아닌 소개로 만나 서로 그런 처지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졌고 연애했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했고 말이죠. 그렇게 늘 자랑거리라고는 없던 저와 제 남편이 이제는 양쪽 집안에서 가장 환영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달라진 점이겠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둘째 아들 왔니? 내가 동창 모임 나가서 사실은 이거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라고 했더니 어찌나 부러워하고 대단한 며느리를 뒀다고들 하는지 어깨가 아주 으쓱했다니까. 아가, 이번에 나온 그거 인터넷에 품절이라고 내 친구들이 먹어보고 싶은데 없다고 난리던데 몇 개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말씀만 하세요. 상자째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지. 이런 대접 말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막 구박하거나 노골적으로 차별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은연중에 무시와 차별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직도 조금 익숙하진 않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저의 성공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잘했으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긴 했어요. 바로 동서였습니다. 이제 동서와 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조금 전에 시댁에서 저희를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낮게 보긴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노골적이진 않더라도 말이죠. 동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는 사람, 그게 바로 딱 동서였어요. 동서는 굉장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여유로운 집안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로 올 때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말이죠. 제가 인사하러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라 아직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을 정도로 말이죠.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 느낌은 저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동서도 알고 있었고 그걸 즐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잖아요. 제가 사와봤어요. 아이고, 뭐 이런 귀한 과일을 사왔니? 어머? 과일이 이미 있네? 이건 형님이 사오신 거예요? 백화점에서 사와 누가 봐도 포장부터 때깔이 좋아 보이는 동서의 과일과는 달리 저는 시장에서 사온 거라 그냥 비닐에 담긴 과일이었거든요. 네가 사온 건 아껴 먹어야겠다.
에이, 같은 과일인데요.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보고는 씩 웃더군요. 누가 봐도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런 식의 일은 거의 만날 때마다 있었습니다. 형님,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조금 격식을 갖춰서 입고 오셨어야죠. 이거 격식 갖춘다고 갖춘 건데. 형님, 제가 늘 말했었죠. 형님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늘 형님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요. 형님 안목 믿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모르면 동서한테 물어봐. 손 아래 사람이라고 민망해하고 그러지 말고 아래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동서는 자신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숨길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이죠. 한 번은 둘이 쇼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집안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동서가 형님, 이번에도 격없게 입고 오실까 걱정된다며 먼저 쇼핑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겁이 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백화점 옷이 정말 비싸잖아요. 저같이 가정주부의 남편 외벌이인 집에서 함부로 턱턱 사기에는 정말 부담되는 가격의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다 싶어도 가격표를 보면 내려놓게 되는 뭐 그랬어요. 그에 반해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드는 옷들을 턱턱 사는 걸 보고 그런 건 좀 부럽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뭘 사던 간에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제 처지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최대한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몇몇 옷을 골라서 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동서가 다가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형님, 만나고선 느끼는 건데 사람 안목이라는 게 참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는 것 같아요. 안목이라는 건요. 제 안목이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 옷들이 정말 제일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기보다는 가격대까지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말입니다. 이걸로 입어보세요. 이거 형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서가 골라준 옷들은 정말 비싼 옷들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누군 좋은 옷 볼 줄 몰라서 안 입는답니까? 몇백만 원씩 하는 옷들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걸 살 여유가 없으니 그런 거고 그걸 알면서 그렇게 조롱하듯 그런 옷들을 건네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어요. 나도 그 옷 예쁘고 좋은 거 알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옷 턱턱 사다가 나중에 생활비로 고생하는 건 나니까 몇 번이고 생각하고 적정선을 찾은 거야. 좋은 옷, 비싼 옷, 예쁜 거 누가 모르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궁상 맞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이 고른 것 중에는 그나마 그게 낫네요 하면서 어떤 옷을 골라줬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걸 사들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늘 저를 무시해오며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게다가 시댁에 가면 늘 우리 며느리 하며 치켜 세워주는 쪽은 자기였는데 이제는 저로 변했으니 그것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짜증이 났을 겁니다. 제가 성공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 이렇게 셋이 함께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사시고 싶은 거 다 고르세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 기념해서 쇼핑을 간 거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기분 좋아지시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가 동서의 귀에 거슬렸던 것 같더라고요. 꼭 그렇게 가격 상관없이라는 말을 하셨어야 했어요? 응? 나는 그냥
어머니, 아무거나 사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 꼭 없다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노골적으로 티내면서 자랑하더라.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동서의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픽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를 무시하는 건 줄 알았는지 쇼핑하는 내내 입이 튀어나와서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그건 그냥 졸부들이 입는 옷 같아요.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뭔가 고를 때마다 조용히 시비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겠다는데 동서한테 취향 검열까지 당해야 해? 제가 언제 검열했어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그러면 나도 내 의견 한번 말해봐. 동서,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서 시비 거는 거 진짜 질투나서 그런 걸로밖에 안 느껴져. 왜?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안 이꺼워? 질투라뇨? 제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을 질투해요? 질투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뭘 사고 뭘 들든 간섭 좀 하지 마. 나는 저런 비싸 보이기만 하는 것도 동서 말처럼 품이 있어 보이는 것도 다 살 능력이 되니까. 돈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좋아. 하여간 졸부들이란. 나는 그 돈을 내 능력으로 번 거거든. 누구한테 물려받거나 한 게 아니고. 그게 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에 입을 확 다물고는 저를 째려보더군요. 그리고는 뭔가를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아까 제가 들었던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동서가 비싸 보이기만 하고 품격이 떨어져 졸부가 드는 가방 같다고 했던 그 가방 말이죠. 나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데 좀 비싸려나? 그 가방을 본 동서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치, 동서? 아, 네, 예뻐요. 그치? 이게 눈에 확 들어오네. 근데 큰아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이고, 어머님. 저 이 정도는 사드릴 능력은 되고도 남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렸어요. 저희의 그런 대화를 듣고 있던 점원이 거들었습니다. 이 가방 많이 비싼데 며느님이 엄청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점원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주 성공해서 이렇게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너무 멋지시다. 그러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저렇게 성공한 게 어찌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둘이 장단을 맞아 제 칭찬을 하는 걸 보며 동서의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주 통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모피코트까지 사드리고 나서야 그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썼지만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제가 일시불로 카드를 긁어대는 걸 보면서 동서가 속이 뒤집혀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동서는 한동안 함께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아마 이제는 제가 자기를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동서를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싫어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한테 해온 것들이 있으니 이제는 제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랬으니 나중에 그런 짓까지 했던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최대한 저를 피하던 동서에게 피할 수 없는 일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동서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다치는 일이기도 했어요. 도련님이? 돈을 빌려달랬다고? 한 5억 정도? 그렇게나 많이? 어디다 쓴다는데? 독립할 거래. 한의사였던 도련님은 페이닥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한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한의원을 차려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말 좀 잘해달라더라고. 투자라고 생각해달라고. 집은 주겠다고 그러던데. 뭐, 엄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긴 해야겠네. 도련님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 수완도 있는 사람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라 마냥 덮어놓고 빌려준다기보다는 정말 투자해도 될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니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음식을 대접하겠다면서 말이죠. 도련님 딴에는 성의를 보인 겁니다. 아마 동서는 죽을 만큼 싫었겠지만 말이죠. 동서는 저희가 가서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 게 느껴졌습니다. 동선의 집안이 여유가 있는 편이긴 했지만 5억이나 되는 돈을 턱턱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던지라 아마 손을 내밀 만한 곳이 저희밖에 없긴 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 동서도 죽을 만큼 싫었겠지만 저희를 이렇게 초대한 거겠고 말이죠. 당신도 한마디 해. 내가 뭘? 동서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자기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도련님이 아마 눈치를 준 것 같았어요. 동서가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도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도련님이 그 한의원에서 소문난 의사이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이들 따라오실 것 같고요. 제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이긴 했지만 저에게 엄청난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리고 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계약서까지 쓰고 빌려주는 돈이라 그러기로 했어요. 병원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바닥인가 보더라고요. 뭐 쫄딱 망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이 엄청나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런저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도련님은 그 전에 월급을 받고 일하던 한의원에서보다 아주 약간 더 버는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늦어졌고 말이죠. 사실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크게 벌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 비율 맞춰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도련님은 감사하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동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잘 돼서 저에게 다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동서의 피해망상과 열등감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동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 동서를 그냥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짜 기분 더럽게. 누가 누굴 동정해? 내가 동서를 동정한다고? 왜? 돈이나 빌리고 투자금도 제때 못 갚고 일 안 풀린다고 동정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투자금도 나중에 달라는 그런 소리 나오고. 나는 도련님 생각해서 말한 거지. 지금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동정이잖아요. 진짜 주제에 누가 누굴 동정해? 왜요? 지금 자기가 사업 좀 잘 풀린다고 모두가 자기 발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졸부들이 근본이 없다고 하는 거야. 태생이 다른데 태생이. 그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유 있는 집에서 나고 자라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녀 나랑은 격이 다른데 나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풀린 걸로 태생이 다른 자기를 무시하고 유세를 떤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제가 웃으니 동서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지금 비웃으신 거예요? 그래, 비웃었다. 누가 보면 동서가 아주 대단한 재벌집 딸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놈의 태생. 뭐라고요? 동서 집이 그렇게 격이 다를 정도로 대단한 집이었으면 왜 그 5억이 없어서 나한테 손을 빌려? 그리고 공부 좀 잘했고 직장 좀 좋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남 성공의 열등감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갉아먹고 불행한 삶을 자처하고 있는데?
말 다 했어요? 덜 했어. 어쩌면 평생 봐야 할 사이인데 이렇게 매번 나한테 열등감 느끼면서 불행해할래? 제가 언제 형님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언제 불행해했는데요? 누가 봐도 그래 보여.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시비 걸고 뭐든 내가 하는 건 자랑 같아 보이고 그러잖아. 피해망상 열등감 아니고 그게 뭔데? 동서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휙 돌아서서 갔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꽤 충격적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그렇게 보이는 게 싫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한동안은 시비도 걸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괜찮아지거나 본인도 지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혼자서 더더욱 큰 망상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거 보면 말이죠.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사건은 시아버지 생신날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동서가 만나자마자 너무 친절했고 저에게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다잡았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부러 이러나 싶긴 했습니다. 과했거든요. 형님, 이거 어때요? 제가 이번에 지갑을 하나 장만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형님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지갑은 굉장히 비싼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모양의 지갑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내가? 네. 전에 같이 쇼핑 갔을 때 형님이 딱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눈여겨봤었는데 이번에 있길래 냉큼 하나 집어왔어요. 자꾸 보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전에 졸부 취향이라고 하면서 저를 비꼬았던 것의 연장선인가 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지갑을 계속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두더라고요. 고기를 굽고 있었고 상이 좁아서 불편했던지라 제가 말했어요. 테이블도 좁은데 지갑 가방에 넣어. 비싼 건데 뭐라도 묻을라. 괜찮아요. 또 사면 되죠 뭐. 그러면서 가방에 넣지 않더라고요. 굳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는 행위가 수상했지만 별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밥을 잘 먹고 상을 치우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이거 매번 이렇게 큰 며느리가 돈을 써서 어떡하나? 제가 사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요.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원.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나섰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그 말에 모두가 동서에게 시선이 향했어요. 먼저 나서서 계산한다거나 했던 건 제가 성공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매번 얻어먹기만 했는데 저도 한 번은 사야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말에 뼈가 있는 듯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엄청난 금액도 아니었고 동서가 그러고 싶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 같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이 터졌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동서가 계산하길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들 몇몇은 이미 식당을 나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어딘가 굉장히 놀란 얼굴을 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연기를 하는 듯 상당히 과장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어? 내 지갑. 응? 현금?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제 물음에는 반응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그 때문에 가게의 직원들과 손님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던 가족들까지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이 얼른 다가와서 물었어요. 지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늘 여기 계산하려고 현금까지 찾아왔는데 지갑이 없어졌어. 순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될 걸
왜 계산하려고 현금까지 찾아왔나 싶었지만 별 생각 없이 동서에게 이야기해봤어요. 잘 찾아본 거 맞아? 아님 두고 온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저를 째릿하고 째려보더라고요. 순간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정신머리도 없는 줄 아세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동서가 너무 소리를 지르기를 당황해서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말은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까부터 제 지갑을 빤히 보시더니 형님이 가져가신 거죠? 뭐?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까지 더듬게 되더라고요. 순간 아, 그래서였나 싶긴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뭐네 하면서 그 지갑을 계속 보여주며 테이블 위에 뒀던 거나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나서던 것까지 모두 다 계획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 저런 말부터 할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말이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도련님도 당황하신 듯 했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동서를 향해 물었으니 말입니다. 당신도 아까 봤잖아. 형님이 내 지갑 마음에 들어하는 거. 지갑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그 사람이 훔쳐갔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 당신 왜 그래? 나는 내가 먼저 마음에 든다고도 예쁘다고도 하지도 않았어. 동서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형님 취향이네 어쩌네부터 한 거지. 동서는 저와 도련님의 그런 반응을 가만 보고 있더니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군요. 그리고는 크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시면 형님 가방부터 보면 되겠네요. 뭐?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동서는 그런 저희 두 사람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제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던지라 별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 가방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며 말이죠.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두 다 보는 앞에서 확인해서 보면 되겠네요. 당신 진짜 미쳤어? 동서는 도련님의 그 소리와 동시에 제 가방을 거꾸로 들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 가방 안에서는 동서의 지갑이 나왔어요. 저는 놀랐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동서가 그렇게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에 놀랐을 뿐이죠.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도련님은 자기 아내가 일부러 자기 지갑을 제 가방에 넣는 그런 짓까지는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놀라서 잠깐 제 얼굴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에 동서가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내 지갑을 그렇게 빤히 볼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형님, 아무리 자기 취향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지갑을 훔쳐가시면 돼요? 이제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 왜 남의 물건을 탐을 내요? 돈 벌고 성공하면 뭐하나? 사람이 아직 이렇게 저질인데? 동서는 그간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려는 듯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속은 아직 이렇게 시꺼먼 사람이면서 나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뭐 사람부터 대라는 둥, 철이 들라는 둥, 열등감, 피해망상? 웃기시네. 자기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들이면서 원래 졸부들은 나같이 원래 타고난 사람들을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보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정말 가져간 게 맞는 거냐? 먼저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고 제가 억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제 그 대답에 동서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탐나니까 순간적으로 그러신 거죠.
그게 아니면 왜 제 지갑이 형님 가방에 있겠어요?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그만 지르고. 너는 그네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바로 확신을 한 이유가 뭐냐?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동서에게 질문했습니다. 동서는 그때부터 약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진중한 말투셨거든요. 아, 제가 이야기 안 했죠? 저희 시아버지는 전직 형사 출신이십니다. 그 바닥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취조를 하시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형님이 아까부터 제 지갑을 유독 빤히 보시면서 탐내시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형님 가방부터 뒤졌다. 이 말이지 지금? 네? 네. 시아버지는 아마 바로 아신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말이죠. 시아버지는 동서를 빤히 보다가 직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저희가 있던 방에 혹시 CCTV가 있나요? 네? 네. 여기 사장님이랑 둘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 네. 잠시만요. 이리로 저 따라오시죠. 그러고는 따라가려는 저희를 향해 니들은 따라오지 말거라 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지셨습니다. 동서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입에서 CCTV라는 단어가 나온 그 순간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당신,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형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야. 형님이 내 지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보통 그렇다고 해도 내 거를 훔쳐갔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 동서는 어차피 이제 곧 모든 게 알려질 게 뻔한데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앙 다물고 저를 째려보고 있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꽤 오랫동안 오시지 않자 점점 발을 동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사과하시면 제가 용서... 나는 훔친 적이 없는데 뭘 사과하고 동서는 뭘 용서한다는 거야?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버님이 확인하고 오신다니까 기다리면 알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훔쳤는지 아닌지. 아버님도 늦으신 거 보면 아직 뭐든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동서가 그렇게 믿고 싶다는 듯 중얼거리는데 가족들과 시선이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에 돌아갔어요. 굉장히 굳은 표정의 시아버지였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말을 걸기도 겁이 나는 그때 도련님이 먼저 입을 떼었어요. 아버지, 좀 알아. 도련님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은 동서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아버님, 왜? 동서가 당황해 말을 더듬는 사이 아버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는 누구 하나 말릴 사이도 없이 동서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 평생 그렇게 큰 따기 소리는 아마 처음 들어본 걸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들 어버버거리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동서를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버님. 동서가 놀라서 자기 뺨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들 한동안 멍하게 있던 도련님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설마 네가 네 큰애기 가방에 네 지갑 넣는 게 CCTV에 다 찍혔다.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냐? 동서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그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번쩍 들어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정말 동서의 그 생각 없음에 놀라긴 했거든요. 그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싶어서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네가 지금 네 형님 가방에 지갑을 몰래 넣어놓고 훔쳐갔다고 쇼를 한 걸 여기 있는 모두가 봤는데.
형님이 먼저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공했다고 저 무시하고 깔보고 동정했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먼저 그러지만 않으셨어도 저도 안 그랬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동서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서 그랬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뭘 하든 동서가 자격지심 갖고 피해망상에 젖은 생각만 한 거지. 내가 뭘 사든 뭘 입든 다 동서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신 거 맞잖아요. 내가 동서한테 그래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일부러 그래?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뿐인데? 진짜 끝까지 자기는 착한 척. 내가 언제 착한 척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막말로 만약에 내가 그랬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게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합리화가 돼? 제 말에 동서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진짜야? 당신이 진짜 이랬다고?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듣고도 그런 질문이 나오냐? 그런 도련님을 시아버지가 나무랐어요. 나는 오늘 이후로 쟤는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아버님, 한 번 실수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 번? 나는 이 한 번으로 그동안의 네 인생과 인성이 다 보이는구나. 내가 형사일을 그냥 한 줄 알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성품은 안 봐도 뻔해.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뒤돌아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가만히 보던 시어머니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먼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하니 동서 쪽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네가 큰애한테 별소리 다 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이유는 괜히 내가 나서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 말에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란 듯 보였어요. 네가 그동안 네 형님한테 험한 말 해댄 거 내가 몰랐을 것 같니? 정말로?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오겠지 하면서 삼켰는데 이런 날이 오고야 마는구나. 어머니, 너는 오늘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어. 이런 짓을 한 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잘 생활해 볼 생각이 아예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 남 탓만 할 게냐? 어쩜 그렇게 못났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고 지내는 일은 못하겠구나. 너도 당분간은 집에 오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도 그렇게 말한 뒤 제 팔짱을 끼고 가자고 말씀하시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겨진 두 사람을 힐끗 돌아보고는 그 식당을 나왔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도련님이 계산하고 서둘러 그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날 혹시 계산이 잘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그 가게를 찾아갔었거든요. 그 남편분이 완전 서둘러서 계산하고 아내분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내분은 멍한 얼굴로 그대로 끌려가셨고 밖에서 뭐라고 엄청나게 혼내는 것 같던데 말소리는 잘 못 들었네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동서와 도련님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도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이야기하길 제대로 치료받고 돌아올 생각이 아니면 이혼하겠으니 병원에 다니든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 한 가지만 택하라고 했다더군요. 도련님이 하신 이야기로는 동서는 끝까지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집에 가서도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가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조카가 말이죠.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라는 아이의 말에 또 엉엉 울면서 억울하니 어쩌니 해대다가 도련님의 그 말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그만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저를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뭐 병원에서 마음이 조금 안정됐으면 저를 만나서 사과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온 거라고 말이죠. 죄송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는 전보다 표정이 나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이지 세상에서 사과를 제일 하기 싫은 듯한 표정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사과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굳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괴로운 건 동서일 테니 말이죠. 하나하나 저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제가 자신을 불쌍하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것들이 은연중에 저의 그런 생각이 묻어났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형님이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건 제 자격지심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한 거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 제가 형님 가방에 제 지갑을 숨긴 건 선을 넘은 일이라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된 건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맞다는 소리니까 그걸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님에 대한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체 뭘 치료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날 동서를 만나고 들어와서 동서는 바뀌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동서와 제 사이는 절대 좋아질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확인을 땅땅 하고 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동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소리를 지르며 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말들과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도련님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도련님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으나 아이가 그런 엄마를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물론 동서는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나 현재 그런 문제로 치료를 받는 등 수많은 증거가 남아있어서 이혼은 성립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엄마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고 말이죠. 열등감이나 피해망상 그리고 과도한 질투가 한 사람을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를 저는 동서를 보면서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혹시나 저도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지는 않을까 늘 경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서처럼 앙심을 그렇게 푸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서는 스스로 이 모든 불행을 만들었어요. 아마 본인이 피해망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자격지심을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았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는 일은 없었겠죠. 씁쓸한 마무리가 되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보면서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제 인생도 꽤 심란한 사정을 거쳐왔던 터라 한번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 치고는 상당히 일찍 결혼한 편이었어요. 집안이 좀 불행한 편이라 저는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정말 무능력한 분이었어요. 엄마가 생계를 거의 다 유지하시고 아빠는 맨날 술만 퍼먹으면서 엄마가 벌어온 돈을 축내기나 하셨죠. 결국 그러다 간암으로 쓰러지셨고 또 치료 과정에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재산까지도 죄다 말아먹어버렸고요. 전 그래서 집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먹고 살 만한 괜찮은 집의 남자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해보고 싶었죠. 사실 누구나 그런 꿈은 꾸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꿈을 꾼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 상대는 현실적으로 자기와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 초반에 만난 사람이었는데 얼굴은 반반하고 성격도 다정해서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렸죠. 저는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너무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편이어서 더욱 사랑이 그리웠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지금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 싶어 집에는 일방 통보를 하고 나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전 줄줄이 딸 둘을 낳았어요. 먼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어요. 그 조건을 들었다면 누군가 아마 결혼을 말렸겠지만 제 곁에는 그런 이유로 결혼을 말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죠. 엄마는 무조건 저한테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라고 강요를 했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그린 듯한 홀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간 건 결혼 직전이었는데 시댁은 낡은 주택 반지하층이었죠. 저희 집하고 별반 다를 것은 없는 위치의 상황이라 전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도리어 번듯한 집이었다면 의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반지하로 통하는 좁은 길,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그때가 하필이면 여름이라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서 시댁까지 가느라고 땀 때문에 머리가 죄다 볼에 붙어버렸죠. 그래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라고 화장도 곱게 하고 구두도 신고 원피스도 골라 입었는데 옷은 땀에 젖고 화장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힘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렇게 힘들게 반지하 시댁에 들어가니까 바싹 마르고 늙은 분이 절 맞이하더군요. 아니, 저를 맞이한다기보다는 그냥 싸늘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시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절 쳐다보면서 한참이나 별 말씀이 없으셨죠. 엄마,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가씨 데려온다더니 정말 데려온 거구나. 내가 말했잖아요. 결혼할 거라고. 남자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고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보다가 저한테 시선을 돌렸어요. 바짝 마르고 괴팍해 보이는 얼굴에는 주름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눈을 부릅뜨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뺏으려고 온 여시냐? 네? 제가 당황하니까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셨고 옆에서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곧 가족 될 사람인데. 가족 같은 소리 한다. 에휴. 너무 못마땅하다는 어투로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어요. 전 정말 몸둘 바를 몰랐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만 으쓱거렸고 그냥 자기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기야, 어머님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지. 됐어. 우리 엄마 그냥 혼자서 밥 잘 먹어. 그래도 내가 어머님 뵈러 온 첫날인데. 괜찮아, 괜찮아. 자기는 이리 와서 여기 내 품에 안겨 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이부자리에 앉아 같이 이야기나 하자고 했어요. 이부자리는 평상시에도 펴놓고 생활하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 그래도 집이 좁더라도 정리정돈을 애써서 하는 편인데 너무 정리가 안 되고 난잡한 환경이라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얘들아, 너희 그렇게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거냐?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문을 불쑥 열고 머리를 들이미셔서 정말 숨이 멎을 만큼 놀랐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죠. 아니요, 어머님, 아니에요. 너 나와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오겠다는 애 솜씨는 봐야지. 엄마, 그냥 둬요. 나하고 데이트나 하다 가게. 안 된다. 솜씨 좀 보자꾸나.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눈빛에 약간 광인 같을 정도로 무서운 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그렇게 기선제압을 당해버린 느낌이었죠.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 정말 오금이 떨릴 정도였거든요. 너 밥하고 된장국이나 좀 끓여봐라.
시어머니는 정말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하고는 바닥에 앉았어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엌에 쌀이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며 냄비가 어디 있는지, 불 조절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화를 내며 가르쳐 주었어요. 쌀이 어디 있는 거냐까지 왜 모르냐고 화를 내며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움츠러들어서 쩔쩔매며 시어머니 호통에 기가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 내내 호통을 치고 화를 냈고 간신히 밥을 하고 된장국을 끓여내니까 남자친구를 돌아보며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반편이 같은 것을 데려왔어? 음식도 혼자 알아서 제대로 못하는구나. 아, 엄마, 그냥 예쁘면 됐지 뭘 더 바라요. 난 밥 크게 욕심 없어. 쓸데없는 소리. 이제 같이 살려면 지가 밥을 해야 하는데 그 밥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난 안 된다. 시어머니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같이 산다고요? 뭘 이제야 알았다는 듯한 얼굴이야? 시어머니는 눈빛이 번득였고 저는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결혼하면 어른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하지. 하여간 요즘 것들은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도덕도 없고. 에휴 세상에. 홀어머니를 그럼 내팽개치고 살 셈이었냐? 시어머니는 밑도 끝도 없이 거친 소리로 저한테 호통을 치셨고 전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뭐라 반응도 못한 채 벙쪄 서 있으니 그제야 눈치를 본 남자친구는 얼른 일어나서 나와서 밥상을 가지고 오더군요. 아휴, 밥 먹어요, 밥. 아니, 엄마는 뭘 그렇게 화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 왜 그래요, 대체? 이게 화낼 일이 아니라니. 너, 네 어미 더 늙으면 고려장 치려고 이러는 거냐? 하여간 되게 감정 조절 안 돼. 아, 그러지 좀 말아요. 이 사람 마음 상해서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남자친구는 음식을 받아 상에 옮기면서도 짜증을 부렸어요. 가만 보니 이 모자는 서로에게 짜증내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거기 휘말릴까 무서워서 조용히 입만 다물고 얼른 상 앞에 앉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겸상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가 눈을 또 번쩍거리며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겹다는 듯 막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좀.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야? 뭐? 너 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뭘 무슨 말버릇이에요. 말 안 되는 소리 지적하는 거지.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싸우더라고요.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식사를 했고 그날은 급하게 일어나서 집으로 왔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황급히 돌아가려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를 따라 나와 발에다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좀 너무 괴팍한 건 있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 괜찮아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아직 그걸 티낼 수는 없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 아까 내가 싸우는 거 봤잖아. 내가 우리 엄마 당신한테 손 못 대게 해줄 수 있어. 남자친구가 다정하면서도 든든하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차 유지비가 없었기에 차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에다 주는 것도 그냥 대중교통 타고 걸어서 가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손과 어깨, 말이 순간 엄청나게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이랑 그냥 결혼해서 믿고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한테까지 휘둘릴 필요 없어. 싶었죠. 사실 시댁에서 나올 때는 이 결혼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했는데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그렇게까진 아니겠다 싶더군요.
참 마음이 갈 때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진행되었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거창하게 결혼식 할 것도 아니었으니 일사천리였죠. 서로 집안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식은 생략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어요. 집도 못 구해서 정말 시댁에 제가 몸만 들어가서 사는 형식이 되어버렸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객식구처럼 대하셨어요. 아니, 객식구면 다행이지. 정말 처음에 하셨던 말씀처럼 제가 무슨 남편 잡아먹으러 온 여시인 것처럼 구시더라고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이유로 호통치거나 혼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겨우 20 초반의 새댁이었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잔뜩 먹은 채 홀어머니로 아들 하나만 붙잡고 살아온 분이라서 정말 최악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짜증을 내셨어요. 이 좁은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단 말이니? 어머님, 그래도 아기 태어나면 좋을 거예요. 뭐가 좋아? 덜컥 태어났는데 여자애여 봐라. 얼마나 쓸모없고 귀찮고 돈만 많이 드냐? 정말 전 그렇게 옛날처럼 지독한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들어 있는 분이 지금도 계시리라고는 상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도 안 했어요. 임신했다는 말에는 무척 기뻐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죠. 남편은 임시적인 계약직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한 곳의 계약이 끝나거나 그만두면 다른 직장을 잡으면 된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을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마음을 잡을까 싶어 열심히 좀 일해달라고 졸랐죠. 하지만 남편은 별로 제대로 듣지도 않는 느낌이었어요. 아, 뭐, 애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 난리야. 괜찮아. 애는 다 알아서 크게 되어 있어. 아, 그래도 우리 애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려면 애들 그냥 학교 보내면 돼. 다른 사람들 쫓아가려면 괜히 뱁새가 황사 쫓다가 다리 부러지는 격 되니까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안달도 내지 마. 남편은 나중에는 좀 짜증스럽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요. 당연히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남편은 계약직 직장을 다니기 짜증난다고 그만둬서 생활비가 모자라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임신한 몸이라 함부로 마트 캐셔라도 부업을 나갈 수 없었고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죠. 곧 애가 태어날 건데 병원비며 조리원비며 어떻게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마지못해 다시 일을 구해서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조리원은 가격을 듣더니 기함을 했고 제가 해달라고 양보 못한다고 울고불고 나서야 가장 싼 곳을 정했죠. 아기 낳고 나서 그나마 조리원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끔찍하도록 계속해서 일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낳고 보니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노발대발하셨고 당장 어디 고아원에라도 주고 오라고 화를 내셨죠. 생전 처음 듣는 끔찍한 말이 내 딸의 귀에 들어가는 게 너무 슬퍼서 전 아기 귀를 막아주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아이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가 아픈 건 때를 정해놓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 몸이 뜨거울 정도인데 열을 재보니 거의 40도에 육박하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애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남편을 재촉했어요. 여보, 우리 애 응급실 가야 해요. 지금 열 너무 많이 나요. 응급실? 그냥 해열제나 먹이면 안 되나?
성인 해열제를 어떻게 먹여요? 말도 안 되죠. 애가 작으니까 반 정도를 잘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속이 터져서 전 가슴을 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미적거리며 전화로 응급차를 부르기를 엄청 꺼려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느껴져서 남편한테 수상해서 물어봤어요. 설마 지금 돈 때문에 그래요? 응급실 가는 돈? 뭐 그렇지. 앰뷸런스라던가 병원이라든가. 남편은 시무룩해서 말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포대기에 감싸서 안고 있는 딸을 보다가 아이의 머리를 툭 건드리면서 조금 신경질적인 어조로 그러더군요. 당신도 알잖아. 나 아직 일 못 구한 거. 일 안 한 기간이 오래돼서 지금 돈도 다 떨어졌단 말이야. 비상금 정도는 있었어야죠. 이렇게 애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해. 그냥 집에 있으면 돼. 애들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거 나으면 또 제대로 다 잘 자라. 너무 오버하지 마. 남편은 끝내 몹시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절 밀어내고서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뾰족한 수는 또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울고 싶어져서 아기를 안고는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를 듣더니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 저를 보고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렸죠. 아기는 계속 열이 오르고 숨을 색색거리면서 쉬었어요. 그대로라면 아기가 열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저는 얼음 찜질을 해주려고 얼음과 수건을 가져다 애 손발을 식혀주고 혼자서 무진장애를 썼죠. 시어머니는 분명 남편에게 말하는 제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아무 움직임도 없으셨어요. 가족이 사는 집안에서 아기가 아픈데 저 혼자만 죽어라 발을 동동 굴렀던 거죠. 그것보다 저한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던 건 돈이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돈 없이 병원 못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협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벌지 않겠다면 나라도 벌어야겠다. 혹시 내가 돈을 벌면 남편도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첫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 곧장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또 딸아이라서 시어머니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 같은 모지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아휴, 더러운 것. 어머님, 그래도 손녀예요. 예쁘게 봐주려고 노력 정도는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기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가 정말 지겹고 징그러워서 그날은 한번 대들었던 것 같네요. 저는 아기를 안고 바닥에 앉아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저희 반지하층 방 2개짜리는 정말 습하고 더웠는데 하필이면 아기를 여름에 낳았거든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온도와 습도였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아기를 보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터져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까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하여간 못된 것이 이제 난리까지 피우는구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겨놓고는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그 자리를 모면하시겠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둘째 아이를 안고 얼으면서 동시에 첫째 아이도 돌봐야 했죠.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저한테 몇 없는 친구를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는 간신히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처녀 시절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날씬하고 도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친구는 저를 동네에 있는 카페로 초대했는데 저는 그 자그마한 카페에서 써야 하는 돈까지도 걱정이 되어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친구가 반갑게 손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던 것이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들어갔죠. 어머, 야, 너 몇 년 만이냐?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음, 그러게 말이야. 참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 밖에서 일하는 나보다 네가 더 바쁜 것 같다, 얘. 그보다 뭐 마실래? 친구는 메뉴판을 훑어보았어요. 저는 친구의 태연한 모습에 조바심이 났지만 그렇다고 티낼 수는 없었죠. 저는 제일 싼 걸 골라보다가 결국 생수에 눈이 꽂혔어요. 한 병에 1,500원. 와, 집에 가서 한 모금 마시면 공짜인 걸 저 가격을 받다니 정말 도둑놈들이었죠.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려면 한 잔을 시켜야 했고 그렇다고 생수를 사기엔 너무 나 돈 없다고 광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왜 그러냐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쳐다봤어요.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니까 그래도 기분 내자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고 했죠. 저는 사실 쓴 걸 싫어했는데 그래도 아메리카노가 제일 저렴해서 그걸 먹는 게 나았어요. 나중에 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니까 친구가 좀 의아한 듯이 쳐다보더군요. 너 원래 쓴 거 싫어하잖아. 그렇기는 한데. 근데 왜 아메리카노 먹어? 아, 그냥 먹고 싶네.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절 계속 보다가 일어나서 주문을 하러 갔어요. 돌아온 친구의 손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생크림이 듬뿍 올라간 음료 하나가 들려 있었죠. 맛있을 것 같아서 저절로 그 음료에 눈길이 갔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뻗어 아메리카노를 받으려 하니까 친구가 다른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생크림 음료를 내밀기에 전 왜 그러냐는 얼굴이 되었고 친구는 그냥 먹으라는 듯이 그걸 제 앞에 놨어요. 2개 샀으니까 나눠 먹자. 너 그거 먹다가 지루하거나 느끼하면 이거 한 모금 마셔. 아, 정말? 너 먹고 난 다음에 나도 그거 먹을게. 친구가 그렇게 말했고 전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생크림 음료를 한 입 먹었어요. 정말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사실 처녀 쪽에도 이런 음료를 돈 많이 주고 사 먹는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정말 아예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음료를 먹는다는 게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져서 심장이 떨려올 정도로요. 친구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다를 떨었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몇 년 동안 못 만났는데도 그냥 어제 만났던 애 같더라고요. 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의 육아로부터의 해방, 달달한 음료까지 더해져서 마치 취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너 그거 맛있었나 보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끝에 친구가 말하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앞에 있던 음료를 완전히 다 쪽쪽 빨아마신 뒤였어요. 전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친구는 말없이 웃기만 했죠. 아, 미안. 내가 이러려던 게... 아우, 됐어.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지.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일어섰어요. 저한테는 돈 나눠서 내자는 말도 없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근처 파스타 집으로 가서 맛있는 걸 사줬죠. 친구는 지금 자기 일이 있어서 회사에 다니면서 사는데 월급이 그리 많진 않아도 살기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나 지금 원래 다니던 데가 아니라 옮겼거든. 직장 말이야. 아, 그래? 어디로?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근무 나간 지 3개월째야. 세상에. 그렇구나. 대단하다. 저는 순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공무원 시험이라니. 요즘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 거야?
그래도 생각보다는 할만하더라고. 괜찮아. 너무 부럽다. 너도 해보지 그래. 뭐? 나? 너 남편이 속 썩인다며. 일단 네가 경제권이 있으면 남편이 속 썩이든 말든 상관없을 거야. 그 순간 저는 하는 감탄사를 냈어요. 친구 말이 맞았죠. 남편이 경제력 때문에 속 썩인다면 제가 경제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급하게 이것저것 공부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고맙게도 친구는 자기가 쓰던 책이 있다면서 그걸 전부 저한테 넘겨주겠다고 했죠.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책도 엄청나게 많고 비싸서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공부를 시작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친구가 보내준 책을 받아서 여니까 빼곡하게 그 안에 적힌 메모들도 함께 절 반겨주더군요. 친구가 남겨준 필기라서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곁에서 그 택배 상자를 보며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죠. 아이고, 네가 될 것 같으면 전 국민이 다 공무원이겠구나. 시어머니가 특히나 더 노골적으로 비웃으셨죠.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책을 이리저리 들었다 놨다 반복했고요. 그러다 남편이 묻더군요. 그 친구는 정말 시험 봐서 들어간 건 맞아? 뭐 다른 뒷구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무슨 뒷구멍이 있어요. 아니 뭐 인맥발로도 들어가고 한다던데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공무원에 누가 인맥으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도 안 되기는 뭘. 하여튼 시험에 합격했으면 당신 친구치고는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이거 당신은 좀 힘들 거야. 미리 말은 해둘게.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대가 꺾이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사람 진심을 곱게 하나? 서럽게. 남편은 빈정대며 그런 소리를 했어요. 속이 마구 뒤집히는데 화가 났지만 지금은 제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 참을 도리밖에 없더군요. 내가 공무원 합격만 해봐라. 정말 가만 안 놔둔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집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정말 남편 곁을 떠나 홀로 서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정말 아무런 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나 남편의 말에도 아무런 항변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부 그 친구 덕분이었죠.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 싶었어요.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적이었고 공부머리도 비슷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 백배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론 쉽진 않았죠. 생전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려니 잘 될 리가 있나요? 아이고, 애초에 그 공부가 가당키나 하냐고. 시어머니는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뒤를 지나며 그렇게 비꼬았어요. 가뜩이나 좁은 집안에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 안증뱅이 책상을 놓고 공부했죠. 남편은 옆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전혀 안 줄여주고 시어머니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마다 못마땅한 목소리로 절 부르며 나와서 빨리 일하라고 면박을 주셨어요. 도저히 뭘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니면 두 딸들이 제 손을 필요로 했고요. 제가 거의 울고 싶은 지경이 되었던 날, 저는 제게 책을 보내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간신히 눈물을 삼키긴 했지만 아마 목소리에 울었던 느낌이 남아있었나 봐요. 친구는 가만히 제 목소리를 듣더니 다정하게 말해주었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럼 너 최고로 잘하고 있어. 지금 네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잘하겠니?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 저한테 희망과 용기를 줬어요.
저는 딸 둘만 아니면 그냥 저 혼자서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었지만 딸들이 있는 이상 그럴 수 없었죠. 남편은 점점 더 빈정거리는 정도가 심해졌어요. 아마 제가 정말 공부 쪽으로는 소질이 없어서 시간 낭비하면서 집안일을 피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꾸준히 공부했죠. 그렇게 한 게 자그마치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죠. 물론 제가 쳤던 건 다소 커트라인이 낮은 직렬을 위주로 쳤지만 그래도 합격하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저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가족 앞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때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던 터라 집에 있었거든요. 전 그날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저에게 빈정대던 것도 다 잊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신경 써서 만들어 내놓았어요. 아유, 이게 다 뭐야? 그래, 뭔 저녁 한 끼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니 대체? 시어머니는 제가 한 음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투덜거리셨어요. 하지만 전 오늘만큼은 개의치 않았죠. 시어머니는 투덜거렸으면서도 앉자마자 먼저 음식들을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고 남편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딸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고 나서 저는 기쁘게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저 합격했어요. 뭐? 뭐라고? 합격했다고요. 발표 났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벙찐 채 절 쳐다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안 기쁘세요? 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건데. 아니, 물론 기쁘지. 기쁜데. 남편은 어물거렸어요. 그 상태에서 자세히 남편 표정을 봤더니 남편 얼굴에는 어딘가 자존심에 상처 입은 표정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표정이었고요. 어디서 사기라도 당하고 온 거 아니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붙어? 사실이에요. 확인시켜드려요? 저는 사이트를 확인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쉽게 밝아지지 않았죠. 도리어 제가 합격한 게 썩 좋지 않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니, 너 그럼 정말 나가서 일해야 하는 거냐? 그렇죠. 이제 절차 진행되면.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고? 시어머니가 물으셨고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제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온다는 게 싫은 눈치였죠. 아니, 그럼 대체 본인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던지 했어야죠. 전 좀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아무튼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 입사를 반대할 명분 없었죠. 애들을 어떻게 하냐는 둥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어쨌든 지금은 남편이 쉬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봐주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3년이나 노력한 결과가 보답을 받아 그저 기쁜 상태였죠. 친구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직장을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기는 했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집안에만 머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딸만 상대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랬죠.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숨이 막혀와도 절대 피하지 않고 계속 나갔어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드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저냥 원래 내가 있던 자리 같고, 왜 공무원 조직은 그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저한테 아주 딱이더라고요. 전 그 느낌이 좋아서 여기에 정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직장에 나갈 때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사회에서 구르면서 돈을 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온 건지 좀 알라고요.
그런데 전 도리어 집보다 직장이 편했고, 반대로 남편은 집에서 제가 집안일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한테 주말에 집안일을 하든지 퇴근 후에라도 집안일을 하라고 난리쳤지만 거기에 신경 쓸 수 없더군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정립이 되어서 저도 남편이 아주 극도로 꼴보기 싫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왜 참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직장에 적응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절 불러 앉히시더니 계좌번호 적힌 걸 하나 내놓으셨어요. 너, 대출 좀 받아다오. 네? 정말 갑작스러운 마음에 전 놀라서 눈을 깜빡거렸어요. 이건 대체 또 무슨 말씀인지 또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돈을 버니까 우리 집 가장이다. 알겠니? 하지만 어머님, 그게 무슨... 말 그대로다. 네가 공무원 대출 받아서 여기로 좀 넣어다오. 마이너스 통장이다. 네? 빚진 게 있어서 네가 좀 갚아줘야겠다. 그 마이너스 통장 말고도 좀 더 있어. 그것도 대출 받아서 일단 갚자. 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아니, 빚진 걸 또다시 빚을 져서 갚자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가만히 말없이 생각해보니까 그 빚을 제 명의로 돌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더니 도리어 역정을 내시더군요. 너 그게 무슨 눈빛이냐? 네가 지금 돈 번다고 셈이 우습게 보는 거냐? 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죠. 사실 다른 것도 아닌 두 딸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도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아빠도 없이 자라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척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계속해서 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계속해서 절 찍어 눌러왔어요. 그리곤 이제 제가 경제적 능력이 생겨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것마저 발목 잡으려고 했던 거였죠. 전 속이 답답해져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비쩍 마르고 눈빛이 번쩍거렸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시끄러운 노인네일 뿐이었어요. 아마 바뀐 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였겠죠.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벌게 되면서 저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겨서였을 거예요. 저는 계좌번호 적어놓은 종이를 들어올렸어요. 그걸 들어올리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지 하는 얼굴이 되어 기고만장한 표정이 되더군요. 세상에, 저런 노인네한테 여태까지 짓눌려 있었다니 너무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종이를 찢어버렸죠. 그 앞에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 손끝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여느 때처럼 버럭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야, 너 미친 거니? 어디 시애미가 내놓은 걸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 시끄러워. 뭐? 시애미한테 저 말버릇이 너 뭐 잘못 먹었어?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다그쳤어요. 하기사 그 오랜 세월 꼼짝도 못하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 빳빳이 들고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저는 더 엿먹이고 싶어서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남편이 들어왔죠. 뭐야, 왜 그래? 이게? 안 받아준대, 대출? 남편은 험상궂은 얼굴이 됐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 부부인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이혼 사유야, 알아? 그래? 그래. 당신 이혼당해서 이혼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대출이나 받아서 가져와. 싫은데? 전 중얼거리다가 남편을 봤어요.
그 순간 그래, 이혼하자 싶은 마음이 확고하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혼해요. 뭐? 애들 당신이 데려갈래요? 무슨 미친 소리야? 제가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붙잡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남편은 곧 지기 싫다는 듯 외쳤어요. 그래, 이혼하자! 남편은 매사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절대 단 한 번도 질 수 없다는 식. 그래서 저희의 이혼 소속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이게 맞나 싶은 표정이다가도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나도 아쉬울 거 없다는 식으로 굴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딸을 데려가라는 제 말에 펄쩍 뛰면서 여자가 데려가는 거라고 목청을 높여서 그럼 제가 데려가겠다고 했죠. 저도 사실 제가 데려오고 싶었으니까요. 이혼이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도 남편은 약간 얼빠진 얼굴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죠. 언제쯤 제가 잡을지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상쾌한 기분이 되어서 돌아설 수 있었죠.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빚이 계속 쌓이고 벌어올 사람은 없어서 결국 파산까지 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남편은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전 받지 않았죠. 직장 근처까지 왔지만 제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는 도망갔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빨리 그렇게 할 걸 그랬다는 후회만 남아요. 여러분도 좋은 결심은 가능한 빨리 해서 늦지 않으시길 바랄게요.